엄마, 나 좀 살려줘. 한밤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혜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맨발의 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행복한 신혼이라 믿었던 딸이 왜 한밤중에 맨발로 뛰쳐나온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반듯해 보이던 사위의 정체가 무엇인지, 치매라던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멀쩡한 눈빛으로 웃었는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혜, 올해 62살입니다.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 30년째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앉으면 굳은 살이 박힌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수십 개나 겹쳐 있고 검지 옆에는 가위질을 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손등에는 실밥처럼 가는 주름이 촘촘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가게를 일궜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손입니다. 남편은 하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겨울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던 날 밤 저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에는 아직 아기살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발그레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밖에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퉁퉁 붓고 어깨가 돌처럼 굳어도 하연이가 학교에서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달려왔습니다. 제 한복집은 어느새 광장시장에서 손꼽히는 가게가 되었고 하연이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어엿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하는 딸의 모습을 학교 참관일에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냈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연이는 매달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가게로 찾아와 제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주곤 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손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이번 달은 조금 더 넣었어. 됐다. 네 쓸 때도 많을 텐데. 저는 매번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딸아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키운 아이가 이렇게 듬직하게 컸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31살이 다 되도록 시집도 못 보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세상에 늦게 결혼하는 게 어디 한둘이냐고 했지만 어미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연이에게 드디어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쭈뼛거리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딸에게도 봄이 온 건가 싶어서요. 처음 사위를 만난 것은 광장시장 입구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속으로 감탄을 삼켰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강지훈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미처 앉기도 전에 의자를 빼주었고 물수건을 건네주었으며 식사가 나오자 제 앞에 반찬을 하나하나 덜어주었습니다. 강남 쪽 대형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인기 강사라고 했습니다. 하연이가 슬쩍 보여준 휴대폰 화면 속 수강생 숫자는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떠먹으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시청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돈 최숙자 여사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진주 귀걸이 그리고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까지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사돈 우리 지훈이가 워낙 눈이 높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하연 양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숙자 여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앞으로 친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서 연신 손등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결혼식은 여의도의 큰 예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하연이의 홀레복을 직접 지었습니다. 분홍빛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 그리고 금박을 수놓은 그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선 하연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결혼 후 3개월간 하연이 내외는 주말마다 광장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반찬통을 챙기러 온다면서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나르고 하연이는 제 옆에 앉아 도란도란 신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훈이가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무심코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계기판 아래 블랙박스 전원선이 뽑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전원을 꺼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든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길을 잃으셨대. 지금 파출소에 계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길을 잃으시다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기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격하게 우는 모습에 저까지 목이 메어왔습니다. 효심이 깊은 사위구나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 모시기로 했어. 뭐라고? 애야 치매 수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중에 그렇게 건강을 망친 사람을 여럿 보았거든요. 하지만 천성이 착한 하연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하연이네 아파트 앞에 선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들어오더니 30평대 아파트의 제일 큰 안방을 당연하다는 듯이 차지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침실을 덜컥 빼앗은 것입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거실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하연이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그 파편들 사이에 멍하니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연이가 다급히 달려갔지만 숙자 여사는 대답 대신 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리 섬뜩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하연이가 아끼던 것만 골라서 깨뜨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행복했던 신혼집에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숙자 여사의 그 희죽거리는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치매 환자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내가 괜히 사돈을 의심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닥치려는 건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반찬을 해서 딸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번질번질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씻을 시간도 없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하연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음식물이 뒤엉켜 있었고 소파 위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던 집이 이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아까 밥상을 엎으셨어. 치우려는데 또 화장실에서 부르셔서. 하연이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숙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아, 물 가져와. 목말라 죽겠어. 하연이는 지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숙자 여사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까 밥상을 엎은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딸네 집을 들렀습니다. 갈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유독 하연이가 있을 때만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하연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던지고 옷을 찢고 밤새 잠을 안 재웠습니다. 새벽 3시에 배고프다고 깨우고 4시에 화장실 가겠다고 소리치고 5시에 물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연이는 출근 전에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훈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하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지훈이가 퇴근하자마자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당신이 쓰러지겠어. 전문 요양보호사를 들이자. 저는 속으로 그래야지 싶었습니다. 드디어 사위가 제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오율이라고 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눈빛은 하연이가 아니라 지훈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거슬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왜 환자 가족이 아니라 그 남편을 쳐다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숙자 여사의 난동은 줄어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유리는 하연이에게 존댓말을 쓰면서도 어딘가 건방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외의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주말마다 5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조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굴었고 하연이는 그 아이 밥까지 차려줘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들였는데 오히려 하연이의 일이 늘어난 꼴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반찬을 들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현관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숙자 여사와 지훈이 그리고 유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연이는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니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연아. 제가 부르자 하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하연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상견례 때 숙자 여사가 보여줬던 앨범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눈 밑의 점까지 같은 위치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내 딸만 부엌에 있었을까? 왜 저 사람들은 가족처럼 다정했을까? 왜 그 아이는 지훈이를 쏙 빼닮았을까?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딸에게 당장 그 집을 나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이 사위를 의심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하연이 걱정에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약을 다려주셔. 한약? 갑자기 왜? 며느리 피로 회복에 좋다면서 매일 밤 꼭 마시래.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한약을 다린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거 마시지 마라. 엄마 괜한 걱정이야. 시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시는데 안 마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 하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착한 게 병인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하연이의 상태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몽롱했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졸았다며 교감 선생님께 주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딸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연이가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연아, 하연아, 일어나. 한참을 흔들어서야 하연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요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그때 부엌에서 숙자 여사가 무언가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자 여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딸을 해치는 자들이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어미의 직감이 저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느질만 해온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시장 골목을 걸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들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꼬리를 밟아주마. 가게 셔터를 내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걷히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숙자 여사의 그 조롱 섞인 웃음을 본 뒤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또렷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학원을 그만뒀대. 뭐라고? 갑자기 왜? 독립해서 자기 학원을 차리겠다고. 근데 문제는 자본금이야.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훈이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해. 저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연이가 결혼 전에 제 도움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자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대출을 끼고 겨우겨우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보로 잡겠다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지훈이 말로는 이번 기회만 넘기면 우리 부부도 크게 성공할 수 있대. 학원 사업이 잘 되면 대출금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연아, 제발 정신 차려. 남편 말만 믿고 집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엄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해? 시어머니라고요. 치매 걸렸다던 그 시어머니가 대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며느리를 압박한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년이 치매 맞긴 한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하연이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하연이는 대출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도 끝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합쳐서 수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은 하연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지훈이가 만든 법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내 딸이 왜 저렇게 순진한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로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목소리는 더 지쳐 있었고 한약을 마신 탓인지 말이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일찍 닫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이제 완전히 집 안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에게 반말을 섞어 쓰고 있었고 냉장고를 제 것처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왜 샀어? 비싼 거잖아. 유리가 냉장고에서 한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연이는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뭐야? 남의 집에서 왜 반말이야? 제가 소리치자 유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버릇이 없어서. 유리는 능글맞게 웃으며 사과했지만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연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하연이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요즘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하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한약 마시지 마. 제발. 엄마 왜 자꾸 그래? 시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시는 건데.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연이는 이미 그들에게 세뇌당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쓰레기통 앞을 지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하연이네 아파트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급 여성 핸드백과 아동복 세트가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결제 카드는 지훈이 명의였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학원 자본금이 급하다면서 아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명품 쇼핑이라고요. 게다가 아동복은 왜요? 하연이는 아이가 없는데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의 조카라던 그 아이. 지훈이를 쏙 빼닮은 그 아이. 명품 아동복.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저놈들은 처음부터 내 딸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바느질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한복집 주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동안 모아온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 반장.
20년 전부터 제각의 단골이었던 은퇴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 광장시장 한복집 정혜예요. 급하게 여쭐 게 있어서요. 아이고, 정혜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반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딸 문제인데 너무 급해요. 김 반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김 반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반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위의 수상한 행동들, 치매라던 시어머니의 또렷한 눈빛, 요양보호사와 그녀의 조카, 그리고 어제 발견한 명품 영수증까지. 김 반장은 국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혜 씨 그 사위 이름이 강지훈이라고 했지? 네, 반장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직 경찰 쪽에 아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저는 김 반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반장님, 제발 부탁드려요. 제 딸밖에 없어요. 김 반장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꼭 알아볼 테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김 반장이 알아내는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사흘 뒤 김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 씨 급하게 만나야겠어. 내가 알아낸 게 있어.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김 반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반장이 꺼내놓은 서류들을 보며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형 학원 인기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진 전과자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리는 유흥업소 출신으로 지훈이의 10년지기 내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5살짜리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지훈이와 유리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랄한 놈들이 있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내 딸은 그들의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정혜 씨 더 있어. 김 반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숙자, 여사의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마침 경찰 내사망에 올라와 있는 비리 병원이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가짜 치매였어. 김 반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치매가 가짜라니. 처음부터 연극이었다니. 저는 테이블을 부여잡고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반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안 됩니다. 차갑게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저놈들이 내 딸에게 한 짓 반드시 천배만배로 갚아주겠다고. 김 반장에게서 사위의 정체를 들은 뒤로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연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하연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말이 어눌하고 정신이 몽롱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자꾸 졸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약이 분명 수면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놈들이 하연이를 약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조퇴했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야. 약 먹고 좀 자려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연아 집에 가지 말고 엄마 가게로 와. 엄마가 죽 끓여줄게. 괜찮아 엄마. 그냥 집에서 쉴래. 하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딸네 아파트로 뛰어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귀를 문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숙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 케이크 이리 가져와. 손주라고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지훈이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지만 춥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저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연이가 먼저 이 장면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연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복도 끝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연아 지금 어디야? 엄마 나 거의 다 왔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중이야. 하연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해. 제발. 저는 전화를 끊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하연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하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하연이의 손을 잡고 현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저 안에서 나는 소리 들어봐. 하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문에 대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하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있으니까. 여보 케이크 더 먹어. 유리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멍청한 년은 아직도 모르지? 우리가 한 가족인 거? 숙자 여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그년 명의로 뽑아낸 돈 세탁은 다 끝났어? 네, 엄마 다 끝났어요. 내일 필리핀 가는 비행기표도 예매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외 도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연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하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연이의 손을 잡아 끌고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숙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하연이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유리랑 부부라고? 시어머니가 멀쩡하다고? 하연아 다 사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어. 저는 하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저놈들이 다 빼돌렸어. 그리고 내일 해외로 도망치려고 해. 하연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쓰러지는 딸을 부축하며 비상계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나 어떡해. 다 잃었어. 집도 돈도 남편도.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해외로 튀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해. 엄마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넌 일단 엄마 말만 들어.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딸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저는 하연이를 데리고 광장시장 가게로 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을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하연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왜 진작 눈치를 못 챘을까? 내 잘못이 아니야. 저놈들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저는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연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엄마 그 한약.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 왜 그래? 요즘 그거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음 날까지 비몽사몽이었어. 수면제였던 거야.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약을 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었습니다. 하연아, 너 오늘부터 그 집에 가면 안 돼. 가야 해, 엄마. 하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가서 증거를 모아야 해. 저놈들이 내일 해외로 도망간다며.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 하연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몽롱하고 힘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눈이었습니다. 위험해.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엄마 난 그 집 비밀번호를 알아. 저놈들이 잠든 새벽에 들어가서 휴대폰이랑 서류를 뒤질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 없이는 저놈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도 같이 가. 안 돼, 엄마. 엄마가 가면 의심받아. 나 혼자 갈게. 대신 엄마는 김 반장님한테 연락해서 내일 공항에서 저놈들을 잡을 준비를 해놔. 하연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이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두통이 심해서 엄마 가게에서 쉬다가 왔어. 하연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자 여사가 건네는 한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연이는 한약 대접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속셈을 알았으니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하연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유리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지훈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출금 세탁 내역과 해외 도피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항공권 예매 내역과 달러 다발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진에 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연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다 확보했어요, 엄마. 내일 새벽에 저놈들 잡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이에게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문자를 받은 뒤 저는 곧바로 김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김 반장은 바로 받았습니다. 반장님 저예요. 급해요. 정혜 씨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저놈들이 내일 아침에 해외로 도망칩니다. 필리핀행 비행기를 탄대요. 김 반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시 비행기야? 아침 10시래요. 알았어. 내가 사람들을 모아볼게. 정혜 씨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만약 저놈들이 눈치를 채면 어쩌지? 만약 공항에서 잡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놈들 일어났어. 지금 짐 싸고 있어. 너는 어디 있어? 방에 있어. 아직 안 나갔어. 조심해. 절대 티 내지 마.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연이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나갈게. 학교 간다고 하고 먼저 나갈 거야. 알았어. 조심해서 나와. 엄마가 시장 앞에서 기다릴게.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광장시장 입구에서 하연이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얼마 뒤 하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저놈들 8시에 공항으로 출발한대. 잘했어. 이제 우리도 가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연이가 어젯밤에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리의 휴대폰에 있던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여보 하연이 명의로 뽑은 돈 다 세탁했어. 내일 필리핀 가서 새 출발하자. 알았어. 근데 그년 한약은 계속 먹이고 있지? 정신 차리면 안 되니까. 걱정 마. 어머니가 매일 수면제 타서 다려주고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이가 갈렸습니다. 수면제를 탄 한약을 매일 먹이다니.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김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반장님, 저 사람들은요? 내 후배들이야. 아직 현직이지. 내가 사정 얘기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고마워하긴. 자, 이제 작전을 짜자. 김 반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저놈들은 아침 10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탄다고 했지. 그러면 적어도 8시 반쯤에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할 거야. 그때 잡는 거예요? 아니, 수화물 검색대를 노릴 거야. 김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놈들이 대출금을 달러로 바꿔서 캐리어에 숨겨나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외화 밀반출은 중범죄였습니다. 그걸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반장님 만약 저놈들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으면요? 그것도 준비했어. 하연 씨가 찍어온 증거 사진 있잖아. 그거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반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가자 공항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체크인 카운터 근처 기둥 뒤에 숨어서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8시 반쯤 되었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앞장서서 들어오고 그 뒤로 유리와 아이 그리고 숙자 여사가 따라왔습니다. 유리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놈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일행이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이가 여권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해외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유로운 표정이 곧 공포로 바뀔 것입니다. 체크인을 마친 저놈들이 수화물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김 반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저는 하연이의 손을 잡고 검색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가 캐리어를 검색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김 반장의 후배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수화물 검사 좀 하겠습니다.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리가 당황한 얼굴로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가 캐리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밑에서 달러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만 달러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화 반출 신고하셨습니까?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돈 내 딸 집 담보로 사기쳐서 뽑아낸 돈이에요. 저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와 하연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사돈 어른이 왜 여기에? 숙자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년아 치매는 어디 갔어? 저는 숙자 여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대고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 놔요. 숙자 여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 딸한테 수면제 탄 한약 먹이면서 돈 빼돌린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김 반장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도망치려고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의 후배 형사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외화 밀반출의 사기 혐의까지 있으니 같이 가시죠. 무슨 사기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훈이가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리가 아이를 안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냉큼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도 도망칠 생각 마라. 공범이잖아. 유리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까까지 하연이에게 반말하며 건방 떨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지훈 씨가 다 시켰어요. 닥쳐. 변명은 경찰서에서 해. 하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공항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 반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들이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숙자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 갚을게요. 제발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하던 놈이 이제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내 딸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옥 밑바닥까지 가봐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지훈이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훈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숙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다 내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아들 잘 되라고 남의 딸을 사기쳐? 당신 아들이 뭔데 남의 자식을 밟고 올라서려고 해? 저는 숙자 여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저놈들을 끌고 갔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유리는 울먹이며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경찰 2명에게 부축을 받으며 질질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했고 하연이의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바보야. 엄마가 널 어떻게 그냥 두겠어. 저는 하연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에서 사기꾼들을 잡은 뒤 저는 김 반장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연이도 피해자 진술을 해야 했기에 함께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숙자 여사가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취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으니 당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피의자들 진술을 받아봤는데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외화 밀반출은 확실합니다. 캐리어에서 나온 달러가 20만 달러가 넘어요. 신고 없이 반출하려 했으니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확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문제는 사기 혐의예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인 따님이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셨잖아요. 본인 의사로 대출을 받은 건데 이걸 사기로 입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놈들이 속여서 받아낸 건데.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서명한 거라서요. 강압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찍어온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수면제 탄 한약 먹였다는 내용이요. 형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가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약물을 투여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낸 거니까요. 중강도제나 사기죄 적용이 가능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연이가 새벽에 목숨 걸고 찍어온 증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급하게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피의자 강지훈이 입을 열었는데요. 더 큰 게 있대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더 큰 게 뭘까요? 저 사람 도박 빚이 수억 원이래요. 그 빚을 갚으려고 이번 사기를 친 건데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대요. 빚쟁이요? 네. 불법 사채업자들이에요. 지금 저 사람 잡으러 사방에 깔려 있대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라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저놈이 빼돌린 돈은요? 그게 문제예요. 이미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쓰였대요. 캐리어에 있던 20만 달러가 남은 전부래요.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하연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20만 달러밖에 못 찾는다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건가요? 나머지 돈은요? 그 돈 없으면 내 딸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지금 자금 추적 중이에요. 근데 솔직히 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기꾼은 잡았는데 돈을 못 찾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연이의 집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집 잃으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걱정 마.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 반장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 이리 와봐. 김 반장이 저를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 뭔데요, 반장님? 저놈들이 빼돌린 돈 중에 일부가 부동산으로 갔어. 부동산이요? 응. 지훈이 명의로 산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그거 압류하면 돈 일부는 건질 수 있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응. 피해자인 하연 씨가 민사소송을 걸면 돼.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놨어. 지금 바로 만나러 가자. 저는 김 반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반장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갚긴 뭘 갚아? 나도 손녀 같은 하연 씨 보니까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 김 반장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딸의 집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의 소개로 알게 된 박 변호사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인상이 강해 보였습니다. 이게 사건 개요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결혼 사기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부쩍 늘었어요. 변호사님, 우리 딸 집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박 변호사가 펜을 들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명의 대출금 총액이 얼마죠?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합쳐서 3억 5천만 원쯤 돼요. 저는 그 숫자를 말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억 5천이라니. 평생 모아도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압수된 현금이 20만 달러니까 원화로 약 2억 7천만 원. 부족분이 8천만 원 정도네요. 그 8천만 원은 어떻게요? 지훈이 명예 오피스텔을 압류해서 매각하면 충당이 가능할 겁니다. 시세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집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데요?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라도 6개월은 잡아야 해요.
그 사이에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을 하면 집이 먼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를 받는 거예요. 사기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면 은행도 무작정 경매를 넣지는 못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다만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경찰 수사 자료랑 증거 서류를 다 모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하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연아,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엄마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떡할 뻔했어. 하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닫았더니 쌓인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봉틀 앞에 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반장이었습니다. 정혜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반장님? 지훈이가 다 불었어. 가짜 치매 진단서 발급해준 병원장도 체포됐고 자금 세탁 도와준 브로커도 잡혔어. 저는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놈들의 공범까지 다 잡힌 것입니다. 반장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하긴. 하연 씨가 증거를 잘 모아온 덕분이야. 그 문자 메시지랑 사진이 결정적이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푹 자기로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하연이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환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상환 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기 피해자라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훈이 명예 오피스텔을 압류해서 매각하면 부족한 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숙자 여사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기죄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약물 투여에 의한 중강도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하연이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놈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석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한 달 사이에 얼굴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숙자 여사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일어서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하연과 혼인신고를 한 뒤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당당하게 인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 오유리 및 최숙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함유된 음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단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이 사실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저놈이 자기 입으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으며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심을 악용했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지우는 도박 중독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도박 중독이라고요? 그게 무슨 변명이 됩니까? 재판이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숙자 여사의 변호인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시죠?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요? 의뢰인 최숙자 씨가 합의를 원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테니 형사처벌을 낮춰달라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합의요? 내 딸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합의? 금액은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복집 운영하시잖아요.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저는 그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내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수면제 먹여가며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이제 돈 몇 푼에 없었던 일로 하자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하연이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저는 가까스로 손을 놓았습니다. 변호인이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하연이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라고 믿었던 분이 다려주신 한약을 매일 마셨습니다.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요.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졸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지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가 수갑찬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용서? 내가 감옥에서 썩어도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안 낫는다. 용서는 내 다음 생에서나 받아라. 저는 차갑게 내뱉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멋있었어. 뭐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싸워줬잖아. 엄마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저는 하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결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김 반장도 함께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숙자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이라니. 그 세월 동안 저놈은 감옥에서 자기 죄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 오유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유리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숙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숙자 여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 잘되게 하려고 남의 딸을 망친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혜 씨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반장님 덕분이에요. 반장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김 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우선 밀린 한복 주문부터 해야지. 한 달 넘게 가게를 비웠으니. 하연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는 일밖에 모르네. 그래야 내 학자금 대출도 갚고 했지. 일이 밥 먹여줬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명예 오피스텔 압류가 확정되면 하연이의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30년 동안 바느질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한복집 주인이 딸을 지키기 위해 사기꾼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바보야, 엄마가 널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저는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모녀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훈이 명예 오피스텔이 강제 매각되어 하연이의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달러까지 합치니 오히려 돈이 남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완납 확인서를 받아든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눈물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연이는 지훈이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이었으므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연이의 호적에서 지훈이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이하연이야. 하연이가 새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맑아서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하연이 다시 태어난 거야. 저는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연이를 데리고 광장시장 입구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만났던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았습니다. 엄마 왜 하필 여기야? 하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악몽이잖아. 여기서 끝내야지. 하연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만났을 때의 설렘, 상견례 때의 기대감,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온 뒤부터 시작된 악몽.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바보였을까?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믿은 거지. 그게 잘못은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살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 그걸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해. 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국밥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숙자는 감옥에서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워하느라 제 마음이 더 상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니까요. 며칠 뒤 김 반장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축하해. 다 잘 끝났다며? 반장님, 이게 웬 꽃이에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축하 선물이야.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반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평생 이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은혜는 무슨. 나도 이번 일하면서 보람 있었어. 은퇴하고 나서 제일 뿌듯한 일이었어. 김 반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 반장과 박 변호사 그리고 하연이까지 4사람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광장시장 좁은 가게 안에서 연기가 자욱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정의의 승리를 위하여. 박 변호사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정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린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봉틀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키웠고 가게를 일궜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사기를 당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저는 재봉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딸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손으로 딸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이야. 커피 사왔어. 고마워.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결심했어. 뭘? 학교에 복직 신청했어? 다음 달부터 다시 아이들 가르칠 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연이가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잘 생각했어. 넌 선생님이 천직이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끝까지 싸워줬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생기 없이 흐릿하던 눈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장시장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밀린 주문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평화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제 한복집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문을 열 것입니다. 딸을 지킨 어미의 손으로 만든 한복이 앞으로도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연이는 학교로 복직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로 찾아와 용돈 봉투를 쥐어줍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입니다. 엄마 이거 받아. 됐다. 네 쓸 때도 많을 텐데. 저는 매번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결국 봉투를 받아들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하연이의 눈빛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봤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빛입니다. 김 반장은 가끔 가게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갑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했다며 흐뭇해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사건을 계기로 결혼 사기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숙자는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가끔 그들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은 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니까요. 그들은 자기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예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지 알아? 뭔데? 케이크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날이지요? 오늘이 공항에서 저놈들 잡은 지 1년 되는 날이야. 우리의 승리 기념일이지. 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년 전 오늘 인천공항에서 저놈들을 잡았습니다. 새벽부터 긴장하며 달려갔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케이크 자르자 엄마. 하연이가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가게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딱히 빌 소원이 없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엄마? 비밀이야. 저는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엄마 나도 소원 빌었어. 뭔데?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바보야,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광장시장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가게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한복집에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바느질을 할 것입니다. 딸과 함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권력도 재물도 아니다. 자식을 위해 일어서는 어미의 마음이다. 오늘 사연 속 정혜 여사님 역시 30년간 바느질만 하던
평범한 손으로 딸을 지켜냈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마음 하나로 사기꾼들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거창한 무기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오늘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